수도권에 가면 인물들을 빨리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전략과 메시지와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근데 단수도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결국 위기가 움직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최근에 선거 전에도 여전히 여론조사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거 2주 전에 서울은 좀 낮다. 경기 인천 중에 당선자는 55명 있습니다. 제가 진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시간을 거듭 우리가 제대로 된 전략, 메시지, 국내 와닿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선거는 기본적으로 예견된 참패다. 결국 선거를 제대로 못 치렀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집권 여당 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참패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오시기 위기가 움직임을 제대로 느끼고 있느냐?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192석을 야권에다가 가서 받지도 않는데 그것도 이렇게 한가해 볼 수가 있는가? 나는 국민들의 굉장히 질책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위기가 움직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우리 당의 현재 위기.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비대위를 혁신도 모두 충분시켜요. 근데 5월 2일날 야권이 또 무슨 특검법 하나 통과시키려 하니까 다음 원내대표의 부담을 주지 않게 해서 현재 원내대표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현재 원내대표가 뭔가 TFT 혁신, 비대위 빨리 만들어야 기재다. 그래서 정말 자유대표에 열망하면서 저희가 대표를 줬던 그 많은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반성하고 사죄하고 자성하고 또 패배의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하고 또 대처를 마련하고 총선 대처를 뭔가 역동적인 모습이 하나도 안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당에 일을 환기시켜줘야 되는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따가 이제 본론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제가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제가는 박수는 대표적으로 15분 동안 하시고 김옥회 당선을 하시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김용재 의원께서 1시간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좀 말씀하셔야 제 발제를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선거를 대패를 한 그 정당에 불려오면 그런 정당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꼭 이제 순서대로 세 가지를 먼저 물어보거든요. 위기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면 그 다음에 원인은 뭐냐? 그런 뒤에 해결책이 뭐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위기에 동의를 안 하면 그 다음을 나갈 수가 없어요. 위기에 일단 다 동의를 해줘야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도 세 가지가 있죠. 원인과 해결책을 알고 있었는데도 시작하지 못했는 경우, 원인은 아는데 아직 해결책 못 찾은 경우, 원인도 모르는 경우, 이렇게 그 순서대로 가거든요. 선거생이라는 게.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도 그렇고 일부 영남 의원들도 전혀 위기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모 의원이 이 선거를 지난번보다는 5번을 더 했고 격차를 좀 줄였으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다음에 정권 가지고 있겠다. 지금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100석을 넘게 지금 조언을 4년 전에는 개헌 저지선을 우수해가고 겨우 100석, 이번엔 탄핵 저지선을 우수해서 겨우 108석을 했는데 그런 인식이라는 게 참 놀랐습니다. 한국의 보수 정당이 3연속 패배한 거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헌정사상. 대한민국이 생긴 일에 처음이고 집권당이 이렇게 참패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3번을 지는 동안 당명이 다 다른 것도 처음입니다. 2016년에 새누리당, 2020년에 미래통합당, 이번에 국민의힘입니다. 그 와중에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이 있었는데 당명이 입장권 기간에 4번이나 받았습니다. 그 전에 한국이 보수
보수가 주류일 때는 당연히 잘 안 바꿨어요.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바꿨지.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부터 4번 연속 같은 이름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은 주류입니다. 정치의 주류 교체가 완전히 성공했다. 1990년 3당 합당한 이래로 한국의 정치 지형의 기본은 민자당 대 반민자당,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새누리당 대 반새누리당이었습니다. 보수정당만이 독자적 집권이 가능했고 민주당은 DJP 연합을 하거나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하거나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하거나 민주당 통합진보당, 민주당 정의당 선거 연대를 해야만 겨우 맞설 수 있었는데 지금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보셨지만 오세훈 안철수 후보 단일화,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이거 과거에 비주류들 야당에서나 하는 거고 누가 주류, 지금은 민주당 대 반민주당의 시대가 됐다 이 말씀 드리고요. 한국의 유권자형이 많이 바뀌었는데 무조건 1번 찍는, 그걸 묻지마 1번이든 콘크리트 1번이든 절대 지지층이든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무조건 1번 찍는 유권자가 30%가 있습니다. 대체로 민주당을 찍지만 정당 후보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 당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스윙하는, 이탈하는 분들이 민주당과 스윙 보터들이 한 20%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2번 찍는 묻지마 2번, 이게 20%로 쫄아들었어요. 옛날에 여기가 30%였고 무조건 1번 찍는 게 20% 규모였습니다. 근데 역전됐어요. 무조건 1번이 30%, 무조건 2번이 20%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이 정치를 오랫동안 관찰했는데 보수 정당의 위기를 이번이 3번째입니다. 2번의 위기가 있었고 그 2번의 위기는 튜닝을 잘해서 극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제가 솔직히 말하면 좀 회의적입니다. 첫 번째 위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2004년 총선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에다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과반 의석을 내준 적이 있어요. 152석을 내준 적이 있어요. 그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개혁이 과반을 얻은 때가 그때가 처음입니다. 이 전사를 조금 설명드리면 97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져서 정권이 김대중 정권으로 넘어갔는데 그때만 해도요 IMF도 있었고 뭐 이래갖고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누구를 가장 사람들이 원망했냐, 보수정당 분들 지금도 돌이켜보면 이인재 후보를 원망했어요. 이인재가 나가서 표만 안 가서 이겼다. 두 번째, JP가 DJ만 지지하지 않았어도 이겼다. 세 번째, 김영삼 정부가 IMF만 초래하지 않았으면 이겼다. 이래놓고는 네 번째 후보 탓을 했습니다. 이해창 후보 탓을. 이게 97년 대선 이후에 벌어진 거예요. 2002년도에, 그리고 그 뒤에 2000년 총선에서 승리한 뒤에 2002년에 또 졌는데 그때도 정몽준을 탓하고 후보 단일화를 했거든요. 노무현 정몽준. 그 다음에 또 JP를 탓하고 그리고 이제 또 후보를 탓하고 그래도 반성이 없었어요. 왜? 다수당이 한나라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탄핵을 했습니다. 그 역풍으로 152석을 내주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한나라당이 121석을 겨우 했는데 그 뒤에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세상이 달라졌구나. 이런 걸 확연히 그때 느낀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홍준표 혁신위원장을 앉힙니다. 그리고 혁신을 대대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2005년에 한나라당 연찬회가 홍천에서 있었는데 제가 초청받아 갔어요. 박근혜 대표, 강재석 원내대표, 홍준표 혁신위원장일 텐데 그 혁신안을 논의하는 장이고 이명박계와 박근혜계의 엄청난 대립이 때라 아주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갔는데 그때 2-3-3-2 방식이라고 하는 국민과 좀 가까워지는 민심 방안을 만들어봤고 첫 번째 위기를 극복하고 2006년 7년 선거를 승리하는데 그때 구보수라고 하는 건 전통적으로 영남에 기반한, 보수에 기반한, 노년층에 기반한, 부자에 기반한 요 네 가지를 극복하자고 이 구보수의 상징인 이회창, 박근혜
이 두 분을 극복하자고 하는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이명박, 홍준표, 오세훈으로 상징되는 신보수의 등장입니다. 이들은 영남이 아니라 수도권, 중도로 가자, 보수가 아니라 중도로 가자, 노년이 아니라 중년층 40대를 잡자, 그 다음에 부자가 아니라 중산층을 잡자, 이래서 그때부터 승리를 쭉 부과했습니다. 이것이 한계에 다다라서 박근혜 정부에 와서 다시 박정희가 상임원이 되면서 보수화되면서 다시 탄핵을 맞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총선 지고 2017년 대선 지고 2018년 지방선거 지고 2020년 총선까지 내리 4번을 당명 바꿔가며 졌는데 그 지고 나서 두 번째 다시 튜닝을 했습니다. 이것이 김종인 비대위 일령과 이준석 대표 체제입니다. 이것으로 보수 유튜버들하고 절연하고 강성 태극기 부대 여기랑 절연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021년 4.7 재보궐선거 이겼고 대통령 선거 이겼고 지방선거 이겼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다 쳐내고 민심과 멀어지고 이긴 당대표 내치고 전당대회를 100% 당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김용태 의원이 가셔야 되겠지만 제가 기대를 못하겠고 하여튼 이 상황에서 비대위가 들어오면 일단 전 두 가지를 비대위가 원래는 총선 내전인가 하는 백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 겁니다. 이 당은 그걸 만들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리더십도 없어요. 그러니까 총선 백서는 못 만들 겁니다. 이기고도 못 만든 백서를 지고 만들겠습니까? 앞에 두 번의 위기가 야당 때 위기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여당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야당일 때는 뭐 당대표 전문 당대표 이준석이라도 뽑아서 극복도 해보고 뭐 박근혜 비대위장도 극복도 되고 이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대위가 잠깐이라도 들어와서 저도 윤 의원님 같은 동의입니다.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계속 가는 게 맞습니까? 108석을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신임 원내대표를 뽑아서 비대위 구성하든가. 그래서 저는 이 비대위가 총선 백서는 못 만들 것으로 보고 적어도 두 가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당대회 룰을 바꿔야겠는데 전당대회 룰은요, 이전에 당대표가 그 당원이 70% 뽑고 민심 30% 반영이었습니다. 이거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본인이 만든 아니에요. 2, 3, 3위 방식에서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이나 국회의원은 50대 50으로 뽑는 걸로 하고 당대표는 그래도 당원들의 비중이 좀 더 높아야 된다 해서 70대 30으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100% 당원으로 가야 된다. 제가 홍준표 시장님하고 친합니다만 그거 안 될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래놓고 지금은 더 위기인데 어떻게 더 이상한 데로 갑니까? 당심이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50대 50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정말로 그것도 갈 용기가 없으면 70대 30으로라도 돌아가야 되겠는데 제 마음에 100%라는 말이 등장한다면 그거는 100% 당원에 등장할 게 아니라 100% 민심에 등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다면 100% 민심으로 가는 게 맞고 그렇게 못한다면 그냥 50%라도 민심 반영하는 걸 하되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께서 혁신현장에 만들 때는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류가 보수였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노동당 지지자들 닫아두지는 않았어요. 그들도 다 참여했습니다. 왜? 우리들이 후보들이 외연확장해야 되니까. 이건 언제다? 민주당은 민심을 반영한다고 할 때도 여론조사를 반영한다고 할 때도 처음부터 민주당 지지층들과 부담층만 갖고 했습니다. 열어두질 않았어요. 그런데 한나라당은 아예 열어뒀습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지 찍어도 좋다. 이러던 것이 2014년 정몽준 후보 서울시장 될 때 그때부터
폐쇄적으로 되면서 닫았어요. 국민의힘 그때 새누리당 지지자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는 이제 와서 그까지 열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지금 역선택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기는 해도 국민의힘 지지층 100%까지 못 가더라도 저도 50대 50까지는 가야 된다. 두 번째, 이번 전당대회 핵심은 두 가지를 하는 지도부를 뽑아야 됩니다.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당심을 만들고 그 당심이 윤심을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도부는 대통령에 휘둘리면 안 되는 지도부를 뽑아야 됩니다. 지난 2년간에 우리가 쭉 봤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쫓겨나고 비대위 만들어지고 당대표가 무너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간에 이 지도부를 지금처럼 단일 지도 체제로 두면 대통령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은 야당이었기 때문에 혁신안에서 단일 지도 체제여도 극복이 가능했지만 지금 이 당의 역학관계상 또 대통령의 그 캐릭터상 전 단일 지도 체제로는 누가 돼도 당심을 윤심 못 만듭니다. 따라서 저는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진들이 나오신 분들이 1위부터 5위까지가 딱 다 앉아야 당대표가 대통령실에 끌어다니는 것도 막고 대통령실도 당을 함부로 못하고 전 그럴 거라고 좀 봅니다. 제가 이게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제가 일단 지금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지방대표께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얘기해 주세요. 김용태 당선인께.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 가평 당선인 김용태입니다. 저는 먼저 이번 총선에 대한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구조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 주신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조직에 대한 충성하지 않겠다는 그 공정함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국가개혁 과제들을 힘차게 추진할 거라는 희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라고 봤을 때 이번 총선으로 국가개혁을 이끌어갈 추진력이 상실되었고 그 추진력이 상실된 원인은 그 공정함에 대한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법의 잣대를 평등하게 적용하는 일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다라고 하는 아주 이 당연한 사실을 국민들께 믿음을 준다면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범죄 피의자들은 그림자처럼 그 힘을 잃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의 정의를 대통령께서 스스로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정부 여당을 조롱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국민들께서는 그들을 내세워서라도 정부 여당을 질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국민의힘이 앞으로 계속 수도권 정당,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년과 중도, 보수가 대연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구조에 따른 한국의 정치 지형은 지금 사실 민주당에 유리하다라는 점을 저희가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연령대로 알려진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는 이른바 586세대와 X세대입니다. 인구 구조 비에서도 사실상 이들은 한 해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나서 인구 구조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현재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민주당 지지보다 더 강력한 것은 반보수적 성향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좋아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이 싫어서 투표한다라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보수화가 된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상황을 국민의힘이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보수정당의 지지층인 60대 이상의 산업화 세대는 4년마다 수가 100만 명씩 줄고 있는 사실도 저희가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거 이해찬 전 대표가 20년 집권론의 배경은 이러한 인구구조에 따른 정치 지형을 염두에 두고 말한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2022년 대선과 지선 0.73% 승리는 전 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청년과 중도와 보수가 대연합을 해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만의 단독적인 집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과 중도와 보수가 연합하지 않으면 향후 선거에서도 저희가 어렵다라는 점을 저희 21대 당선인 분들께서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국정 운영,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대체로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정상화의 길도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을 추진하는 운영 방식에서 거칠었던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수 대권의 길은 저희가 실용을 중시하고 그다음 야당과 대화하고 권위주의를 버리는 데서 출발해야만 저희가 다음에 다시 국민들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더 위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제정치든 국내정치든 조폭이든 위기 질서가 잡혀있으면 전쟁이 안 난다고. 전쟁은 위기가 무너졌을 때 나는 거예요. 미중 패권 전쟁은 미국이 약해지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벌어진 일이고, 미국의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러스트벨트 백인 노동자의 위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백인의 위기가 버락 오바마라고 하는 흑인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백인이 더 이상 주류가 아니고 미국이 와꾸의 나라인데 이게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구나 하는 두려움이, 백인의 두려움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좀 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민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민자, 민주당, 민변, 민노총, 민예총, 민조총, 이 민자는 다 비주류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류가 됐습니다. 뭐 때문에 주류가 됐느냐?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선거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1987년 이후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선거든 치를 때마다 보수는 권력을 상실해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생각대로 현실을 바꿀 물리적 힘이 있으면 됩니다. 이게 독재하면 됩니다. 박정희 전두환 두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87년 이후에 어려워졌다면 현실에 맞춰서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선거를 잘하는 건데 이거에 굉장히 보수가 무능하고 민주당이 유능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는 노태우 대통령 이래로 윤석열 대통령까지 보수는 이거 기회다. 냉전이 무너지고 세계화가 됐으니 우리는 중국, 소련 수교도 하고 북방정책 해서 동유럽하고도 다 수교하고 WTO가 생겼으니 FTA 같은 거 해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자. 그것은 노태우 대통령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일관된 전략적 목표고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한국의 이상이 대한민국 이상이 대단히 올라갔고 글로벌 중추국가가 됐죠. 민주당은 그 세계화의 빛이 만들어낸 그림자를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림자는 양극화죠.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당은 더불어 같이 살자. 사람이 먼저다. 무상급식, 복지 분배, 비정규직의 정규,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밑으로 타가도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큰 대한민국의 더 따뜻한 대한민국의 대결. 물론 보수 내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박세일 교수께서 2000대 초에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걸 내세우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인데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의 방점이 있지만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 그때 그 공동체 핵심은 이 양극화 문제를 가만두면 안 된다. 이 시도가 한번 있었고 뒤에 유승민 원내대표 때 따뜻한 보수 이거 한번 내고 둘 다 좌절됐습니다. 그때 보수가 살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못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선거와 세계화 다음에 탈냉전입니다. 냉전이 끝나고 나서 김일성 사업에 우리가 조문을 간이 많이 그러다가 6.25 원흉 김일성을 어떻게 우리가 조문하냐? 안 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네바 합의 후에 중요하고 경선호를 부대 지원을 했는데 그러고도 한국의 보수는 북한하고 대화를 안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만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우리가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으면 이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죠. 그러면 안보 비용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로부터 싸게 에너지도 들여오고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의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니 평화가 경제다. 이런 프레임을 들고 나왔어요. 반면에 보수는 뭐라 그랬냐?
우리가 1938년 미네네스 있었던 히슬러 체인벌린 회담도 받고 독도 불가 침략도 받지만 협정 쪼가리가 종이 쪼가리가 평화를 담보하는 게 아니다. 경제가 평화다, 기술이 평화다, 산업이 평화다. 그러니까 평화의 경제라고 하는 민주당의 프레임과 경제가 평화라고 하는 보수정당의 프레임이 맞섰습니다. 이 세 가지 결과, 미중 패권 전쟁이 오기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기 전에,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기 전에,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기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이 노선이 주요해서 상당하게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9년 1월 1일 날 신년 할애식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고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고 서민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것이 순간 민주당의 노선으로 3대 노선으로 정리가 됩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에 싸우는 정당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정당이다. 서민을 위해서 싸우는 정당이다. 이래서 민주, 민생, 평화라는 3대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민주당도 미중 패권 전쟁 이후에는 신노선이 필요한데 아직 신노선이 안 나왔어요. 보수도 신노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30년간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것이 민주당을 끌어올리는데 민주당은 또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선거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좋은 말로 해서 민주동맹이라고 부르든 같이 중립적으로 이념 공동체라고 부르든 부정적으로 인권 카르텔이라고 부르든 같이 싸우고 같이 나눴습니다. 대통령이 되든 서울시장이 되든 서울시 교육감이 되든 거기는 민주당 몫이 있고 민노총 몫이 있고 전교조 몫이 있고 시민사회의 몫이 있습니다. 보수는 이기는 순간 핵심 측근들이 전리품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전부 다 선거연합을 해체했습니다. 김영삼의 위기는 3당 합당의 선거연합을 해체하는 데로부터 위기가 왔고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도 쏘고 저도 쏘았습니다. 그 순간에 왔고 박근혜는 김무성, 유승민 내치면서 왔고 윤석열도 이준석, 안철수도 내치면서 왔습니다. 자기 앉아있는 의자 자리를 스스로 폭으로 잘 옮겨. 그러니 같이 싸워야 될 아무런 목표의식이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던 유승민은 지방선거 경선에서 아웃. 선거 2번을 이긴 당대표는 윤리해부시켜서 아웃. 후보 단일화를 했던 안철수는 국정운영의 적으로 아웃시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가치도 없는 데다가 동지에도 없고 누가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전적으로 장해찬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는 거고 매우 놀랐는데 그 장해찬 후보의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객과 이 장해찬을 오버했습니다. 그리고 패배했는데 명판장 그렸던 그 박수영 의원의 그 페이스북 이거예요. 제가 4년 전에 기억납니다. 4년 전에 백삼선을 했을 때 그분이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라디오 가는데 앵커가 저한테 불러줘서 나왔어요. 4년 전에 백삼석하고 당선자 연찬회에 자기하고 박성민이 불려가서 발표를 해서 제 기억이 납니다. 전 당선자 연찬회 때도 갔고 그 다음 주에 있었던 낙선자 연찬회 때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30분씩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박성민은 다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때도 하면 이길 거다. 다음에 대선 찾아올 거다. 찾아오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그때보다 의석 5배 더 늘었고 지지율 적혀서 줄었으니 더 잘 된 거다. 그분 수원에 나왔다가 떨어지고 부산 간 건 아닙니까? 근데 그분 연판장 돌릴 때 이름 올렸던 분인데 또 올렸던 서울의 배모 의원이 당선자 연찬회 때 오늘은 만나서 당선된 것도 축하하는 자리. 아니 지금 그 얘기가 말이 됩니까? 제가 미리 나중에 저 잘못 알고 시킬까봐 미리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언젠가 저한테 공간연장 시키면 연판장 돌린 사람을 30% 간접시키는 거 제가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알버트 허시만이 이런 얘기를 이런 책을 썼어요. 엑시트 보이스 앤 로열티라는 책, 이탈한이 충성이라는 책인데 조직이 망가지면 그게 정당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단골 고객이 됐든 정당의 조직 지지자가 됐든 그 이당에 문제가 있으면 항의를 합니다. 지금도 남아서 항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철수 유승민 같은 분도 항의하고 있죠. 항의가 안 받아들여지면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준석 천하람은 나가갖고 잘 됐잖아요. 나가갖고 지금 뺏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로얄티 지지층들은 쫄아들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 국민의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는 영남 의원들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당대표도 영남, 원내대표도 영남, 사무총장도 영남, 최고위원들도 영남, 선거 담당하는 영남, 수도권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뒤에서 손 난다고 다 죽여놓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윤상현 의원님께서 수도권 대표로 수도권 위기론 얘기했는데 수도권에서 어떻게 20석도 못하는 걸 2번이나 해놓고 부끄럼도 없이 저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쟁터에서 제일 우리 윤 의원처럼 정말 악전골드에서 1, 2%, 0.몇% 싸움하는 분들이 이기고 돌아오면 그분들한테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반에 앉아갖고 카트나 열던 사람들이 무슨 그러니까 저는 민심 50%를 반영하는 제 마음은 이번에는 그냥 100% 민심으로 뽑았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지지자를 빼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자를 가지고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로 가서 묵직한 분 5분이 앉아있어야 대통령이 여기 함부로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30분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한 5분 동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박성현 평론가님, 조세선 교수님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준승 김재정 사실 제가 위기가 위기임을 몰랐다.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선거를 치렀다. 선거는 이해되었는데 참패였다. 라고 소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바람, 구도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너무나 드셨습니다. 쓰나미처럼 올라왔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3, 4개월 전에 그 민당 후보하고의 여론조사 차이가 한 17, 8%. 건데 와서 까보니까 1%. 감시. 그러면 결국 정권 심판론의 그 쓰나미 속에 인물 후보의 경쟁력, 정책 선거, 공약 선거가 전부 함몰, 대실 선거였습니다. 인천에 14개의 의석이 있습니다. 그 2석 던졌습니다. 경기도에 60석이 있습니다. 60석 중 6개 얻었습니다. 서울 그나마 좀 낫습니다. 48개 중에 11개가 얻었습니다. 대전 7개 전부 창시했습니다. 수도권 바람이 대전까지 갑니다. 지난 4년 전 총선에서 대전 전부 의석수 이뤘습니다. 결국 그런 총선 참패에 있어서 그런 이게 쓰나미처럼 뭐하는데 구조적인 원인이 뭐냐?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영남 중심당의 한국 또 그러다 보니까 공천에 배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나 대통령한테 바른 소리를 전달합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처럼 우리 당 내부에 완전히 굳혀져 있다. 이걸 제대로 협파하지 않으면 당의 이해가 힘들다는 겁니다. 사실 영남 주식의원들하고 수도권 주식의원들하고 같은 현상을 보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 인식의 점이 너무나 큽니다. 공천이고 당선되는 그런 지역의 국회의원과 공천을 받고도 수수이 날아가는 수도권 의원하고의 현실 인식의 그 자체를 먼저 극복하는 과정.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남권 중심당이 되고 거기 공천에 목을 메고 결국 아무 순서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계속해서 구조화됐다. 이걸 협박시켜야 됩니다. 사실 총선패를 책임을 두고 지금 다 대통령이 지금 책임을 다 해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좀 항의하고자 합니다. 이게 왜 대통령만의 책임입니까? 대통령, 전 대통령 의원께서도 말씀하시기 방향을 물었습니다. 외교? 제가 외교 쪽에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보다도 정말로 담대하게 치고 나가고 왜 찬성하셨습니까? 내치 방향 옳았어요. 대체 방향도 옳았어요. 국정 방향은 옳았어요. 그런데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 과정, 소통의 과정이나
권력공사 면에 있어서 거치고 처박혔어. 또 일방통행식을 보였어.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적돼 온 겁니다. 누적돼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냐? 그건 아니다. 당연히 1차적인 책임이 있죠. 참 뭐겠습니까? 당 지도부가 그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려고 한 게 뭡니까? 아, 대통령이 찾아가서 그 대통령 스타일이 일반 통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 맞습니다. 누가 대통령을 설정하고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려겠습니까? 지금 와서는 전부 다 대통령한테 책임을 돌리고 변명을 회피하려고. 누가 싸웠습니까? 당이 싸웠어. 당이 전면에 싸웠어. 민당한테 졌어. 참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대통령의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대통령을 찾아가서 설득을 시켜야죠. 대통령님 이런 식으로 변화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의 그 호방한 스타일을 이런 식으로 승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걸 못했습니까? 진짜 지도부라면 대통령실하고의 관계에서 진짜 소통을 해요. 소통하고 진짜 신뢰관계라면 설득을 했어야죠. 그리고 선거라는 것은 대통령실 치는 게 아닙니다. 당이 치는 겁니다. 당을 주도하게끔, 당이 위에 서게끔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두 분 대통령께서 유기군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조촐한 사고 신뢰관계 속에서 유기군한 작품을 통해서 노태우 대통령 여기도 제가 한동훈 위원장 왔을 때 가장 기대했던 게 뭐냐, 대통령의 깊은 신뢰관계 속에서 당 주도로 확실히 이끌고 가서 여러분 이길 수 있다. 그게 힘을 거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한테만 대통령을 회피하고 짐을 돌리지 마라. 당이 잘못합니다. 당에 있는 분들 우리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 사실 지금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생식을 먹자. 조기 전대를 왜 제가 보면 전당대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빨리 조기 전당대회 치러서 총선 백서 만들고 뭐 하고 뭐 그래서 비대위를 통해야 된답니다. 당헌 당규상 비대위를 가니까 관련 실명 비대위를 가자 이 얘기. 관련 실명 비대위를 통해서 다음 전당대회를 갑니다. 보통 한 2~3개월은 걸릴 거예요. 그때 총선 백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거짓이죠. 그 2~3개월 후에 전당대회가 떴을 때는요, 2023년 4월 10일 총선에 진 것은 아득한 과거의 기억이에요. 잊어버린다는 하도 정치권에 맨날 터진 이슈들이 많아서 2~3개월이 지나면 우리 그냥 총선에 졌지 하나의 사실로만 남겨지지 그 총선 패배 혹독함을 모른다는, 더군다나 영남권 중심인 이 당에서는 안 깨진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거,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혁신인데 혁신. 정말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우리들한테 그 많은 표를 줬던 우리 유권자분들을 실망시킨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사죄하고 자성하고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니까? 지금 원내대표께서 팀을 만들건 혁신을 만들든 저기 본인께서 조기전당대회를 생각해서 비대위를 만들든 관련 실무론이 되는 게 아니라 혁신이 성격의 비대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박수민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룰 세팅을 다시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련보다 혁신의 성격이 있는 비대위가 들어가야 우리가 진짜 계속 사협해하는 경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변하지 않는 다음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수도권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총선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황골탈퇴를 최고의 기회다. 이 기회를 왜 이렇게 소비하느냐. 지금이랑 TFT들, 혁신이들, 비대위 출범 빨리 나서야 됩니다. 저는 진짜 우리 당원분들,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절하게 우리 수도권에서 살아가는 분들은요, 처절하고 절박하고 절실하게 운동을 합니다. 제 주변에서 자원산 영락과에 있는 와가지고 혀를 둘러봅니다. 그 정도 절박하고, 그런 절박한 환경에서 해오면서 이 당의 무기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절박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당을 살아가는 당원들과 국민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고택거리가 문화연맹을 하면서
공산당 본부를 폭발시켜요. 폭발시켜.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원분들이 우리 당 지도부, 국회의원, 우리 핵심에 있는 사람들을 폭발시켜야 될 때입니다. 우리를 호되게 질책하고 너희는 누구냐? 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민주당 사람들한테 정보를 내줄 거냐? 대한민국 니들이 질문주세요. 호되게 질책하고 호되게 질문하고 호되게 몰아쳐야 될 시기다. 그래서 당원분들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 나서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우리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너무 활발탈퇴한 그런 제발 혁신하고 변화하려는 그 의지를 보이게끔 해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김재석 당사님, 그럼 다음 우리 박상규. 네, 반갑습니다. 박세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자분들과 계시고 돌아보니까 국민의힘이 전선 상태 후에 처음으로 자체평가하는 그렇게 몰랐습니다. 아, 국민의힘은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 의원께서 얼마 전에 세미나를 하는 것 같고 세미나를 나오고 총선 평가하는 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답이 나와 있고 누구나 다 지나가는 가지도 또 그걸 바꾼다고 해서 바뀌지도 않을 것이고 또 가지도 못 하던 소리 얘기하죠. 그만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가 보수의 재건을 해야 된다. 상당히 심각하다. 아, 걸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여기까지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이번 총선 참패가 국민의힘 참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몰락이다. 지금 그걸 넘어서서 이 땅의 보수 세력의 괴멸이 시작돼요. 보수 세력. 어떤 것이 보수냐? 이거는 좀 더 문제가 필요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지지층 이 보수 세력이 괴멸이 시작됩니다. 2년 뒤에 지방선거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안 바뀝니다. 망합니다. 아마 경북지사, 대구시장, 경남지사 등등 나머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의원께서 지난해 1월에 당시만 하더라도 수도 위기를 얘기하다가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결과가 나왔죠. 네 집이 어디 있는지를 단면으로 보여줬던 경우입니다. 그때 저도 일부 방송에 언론에 수도권이 이기고 윤석열 의원님도 뭐 크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 목소리 깊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가 왜 그럴까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구조적인 요인이 있고 개인적인 측면이 있겠죠. 저는 개인적인 측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국민의힘이 대표하지 않습니까? 잘 가르쳐서, 그걸 잘 조언해서 선관집을 만들었다 약속하면서. 근데 지금 와서 윤석열 대통령 타산하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국을 다녔습니다. 제대로 윤 대통령의 방향에 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변에 황관들만 자리를 잡고 대통령의 누가기를 가졌던 겁니다. 지난 6개월의 황금 같은 시간 저는 뭘 배웠을까? 이번에 정권 심판을 바라볼 것이다. 저는 그때부터 알았어요. 바닥 인식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이건 완전히 마음 것이다. 일부를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총선 국민의힘 저는 113석 정도 예상했습니다. 근데 기다 170석. 그만큼도 안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누가 이번에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라고 할 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할까요? 한 가지만이라도 왜 민주당을 지지해야 이유는 있어요. 윤 대통령이 싫으니까 국민의힘을 보기 싫으니까 그런 이유가 돼요. 집권당입니다. 집권당이면 지난 2년 동안에 대통령의 어떤 성과를 국민들에게 말해주는 똑같은 영화들을 반복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해냈다. 한 가지라도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지난 2년 동안에 30%의 국민 지지율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했습니다. 참모들도 그냥 가십시오. 인사청문회 야당이 반대하는 자유제 있는 건데 그냥 고합시다. 고해. 이미 흘러왔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결국은 당이 김기현 체제로는 순서이 없으니까 한동훈을 들고 왔습니다. 그 한동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좀 참시할 줄 알았죠. 좀 신선했습니다. 젊고 뭔가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끝나는 바람은 매번 매혹했습니다. 자, 앞으로 또 2년 뒤에 지방선거 또 아마 외부에서 들어올 거예요. 비상대책 위원장 또 오시고 또 외부에서 또 망할 겁니다. 그러지 않냐?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또 외부에 비상대책 위원장 오시고 또 망할. 자, 왜 그러냐? 위기의 본질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우리 위기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박성민 대표께서 팩스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팩트로 동의합니다. 이 팩스는요, 철저한 자기 반성이고 국민에 대한 예입니다. 팩스는 왜 듣는지를 의사가 환자가 오는데 진단도 하지 않고 수술 못하면 또 돌팔려서 사가 되는 거죠. 그런 의사한테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국민 안전을 그런 정당에 맡기겠습니까? 왜 저는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낸 것은 국민의힘한테는 기적이 아니라 행운이었죠. 행운이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도와줬고 이낙연 대표가 도와줬습니다. 인정하시죠? 도와줬습니다. 개혁을 시켰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미 망해가고 있는 이 보수를 윤 대통령이 세웠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거의 그 보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보수가 균형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오늘 말씀하시는 이 보수의 재건이 시급합니다. 이 말씀드렸고. 자, 그럼 어떻게 보수를 재건할 것인가? 지금 현상의 위기가 뭔가 할 때, 우선 당마도, 이 담론은 큰 주제이긴 합니다만, 당마도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잖아요. 국민의힘의 처한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국민의힘은 진짜 국민의힘입니까? 저는 영남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냥 비난이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냥 영남의 힘이라고. 수도권 정서하고 전혀 달라요. 저도 영남 사람입니다만 영남 사람들의 생각과 수도권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고 저는 놀랐습니다. 또 그 영남의 당원들을 위해서 당원 단주도 받고 놀랍습니다. 총선 안 합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 중진들에게 수도권 흠재다 싸워달라고 하니 저 처음부터 겁해버렸습니다. 대구에서 영남에서 4선, 5선, 6선 문만적으로 7선, 8선, 9선, 10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우리 그런 볼 때 저런 국가들이 존경스러울까요? 아마 시대될 겁니다. 그분들이 이 당의 주인 행세, 이 당의 원로라고 지금 행세하고 있어요. 국민들한테는 정말 이거는 좀 손댈 수도 없는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걸 왜 바꾸지 못했습니까? 안 바꿨잖아요. 민주당은 처절하게 피가 나도 싸워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둬냈습니다. 민주당은 그것이 무슨 친정이든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국민은 왜 했습니까? 자, 그러면 예견됐던 참패를 아팠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신가도 중요하잖아요. 윤석열 정권은 3년이면 끝납니다. 물론 중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3년이면 끝납니다. 국민의힘은 3년이 아니라 30년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이 땅의 보수 세력을 육성하고 견인하고 연대하고 또 나름대로 인적 자원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혁신을 끝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결국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중요한 모멘트가 될 수 있다. 완패이기 때문에 다소 불만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들 완패이기 때문에 아마 이겼으면 또 아마 감론 얼막 그럴 겁니다. 그러나 완패이기 때문에 이번 6월이나 7월 정도에 전당대회가
저는 정말 기회다. 보수 제거의 기회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세 가지만 담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윤 대통령과 정을 떼십시오. 그래야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제기가 힘이 없습니다. 또 친년 인사들이 와가지고 뭐 당과 동시에 관계가 어쩌니 이러니 그 얘기는 국민들한테는 혐오에 붙습니다. 그런 논리 가지고는 야당을 협상한다? 야당도 웃음으로 아직도 제대로 정신 못 차렸다.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과 거래를 했고 대통령은 국정만 챙기라고 하십시오. 관리만. 무슨 개혁, 3대개 그런 거 그만하시고 관리만 하시고 나머지 정치는 국회에서 집권하는 식으로 대통령과 거래를 첫 번째. 두 번째는 영남 쪽의 인사들이 당의 측면에 나오는 거 이번에 말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못났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나오는 순간 국민의힘은 오늘 총선에서 도로 영남으로 돌아간 이 현실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거기서도 반란이 일어난다. 영남시도. 이제 2년밖에 남았습니다. 다음에 대구시장 바뀔지 모릅니다. 경남지사 바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마 그러시겠죠? 대구나 영남에서 바보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이번에 국민의힘을 찍어줬지만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대표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전당대 선거는 철저하게 배제 또는 자중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또 이 정권이 그나마 마무리를 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 보수가 되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분들이 미끄러져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게 보수. 저는 좀 지겹습니다. 보수라고 다치하는 인사들에 나오는 발언들, 보수, 방송, 유튜버, 전문가들, 지겹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60년대, 70년대 레포트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보는 지금도 진보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뭐가 진보입니까? 안 되면 연합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외국에 나가서 보수도 구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보수는 대한민국 영남의 보수입니까? 보수의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친미가 보수입니까? 친일이 보수입니까? 보수를 다 찾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같이 없어요. 그 보수 죽습니다. 그렇다고 보수를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거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중도 확장성 있는 인물을 뽑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처절을 발산해야 됩니다. 보수를 새롭게 재건해야 됩니다. 기존부터, 구조부터, 가치와 정책까지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상 당을 해체 수준으로 재창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젊은 세대들도 국민의힘을 냉소합니다. 자, 앞서 그 얘기 넣었습니다만 연령대별 한번 보시죠. 40대, 50대 완전한 민주당 됐습니다. 20대, 30대가 어떨까 이번에? 국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성들 다 좋아합니다. 어떻게 입니까? 어르신들 60대 이상 5년 뒤면은 60대도 진보입니다. 진보 1세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70대, 80대 어르신들 모습 웃음을 치러야 됩니다. 그 정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국민의 미래를 제시하고 나라의 국제를 책임져 쓰는 정당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저는 국민의 전당대회가 진짜 찬스다. 명주는 아예 남았습니다. 명주는 이럴 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촉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국민의힘 당원들 태고에 가서 설득하십시오. 다 죽는다. 이러다가 진짜 다 죽는다. 우리가 죽으면 이 정부가 3년 못 갑니다.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못 갑니다. 못 가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늦어버립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윤석열 의원님을 비롯해서 정말 이번에 기적을 이루신 분들, 인천에서는 윤석열 의원을 이번 선거를 보고 난 다음에 인천 정치에서는 살아있는 전설로 부르죠. 살아있는 전설로.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그분들이 라운드 탭을 만들어서 오시는 그 젊은 두 정치인들하고 맞춰서 노래를 만들어서 찾아주시죠. 그분들 목소리에 영남은 몰라도 수도권 민심은 화답할 것입니다. 수도권 민심이 화답하면 영남도 화답할 것입니다. 영남이 화답하면 보수는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꼭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늘 20년 간담회였습니다. 저도 논의했고 앞으로 계속 기회 되는 대로 국민의힘과 보수당이 재현할 수 있도록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승규입니다. 앞에 네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거의 90% 다 동의합니다. 이번 선거 평가는 국민의힘이 참패했습니다. 전체 의석수를 졌을 뿐만 아니라 전체 득표수 비율에서 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도권에서 참패했습니다. 근데 이번 22대만 참패한 게 아니고 21대도 참패를 했고요. 20대도 총선에서 참패를 했고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20대 때는 수도권에서 82대 35, 전체 의석수에서는 123석 대 122석으로 한 석 졌는데 그 한 석 차이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탄핵당하는 국가적 비운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일부에서는 지난번보다 의석수가 많으니까 승리했다 이런 우물안식 개구리 정치인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위기의 본질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의석이 108석이고 거국 야권이 192석입니다. 지금 이제 정치 현실적으로 야권 연합이 3대 특검법을 추진하고 그 중에 하나를 5월 초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0%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왜? 108석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상당 부분 찬성하는 숫자가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이 108석은 무너지게 됩니다.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고 탄핵 저지선이 무너집니다. 지금 2년 뒤 2026년 지방선거 어떻게 갈 거냐, 2027년 대선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아니고 임기 3년 남은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갈 거냐 못 갈 거냐, 이 문제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아직 심각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 방향, 국정 운영 방식, 그다음에 인적 쇄신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거를 뛰고 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은 도대체 이런 위기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 한 사람만 당선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극단적 이기주의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한 평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토론에 매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이 원인을 알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비대위가 구성하더라도, 그 다음에 전당대회가 개최가 되더라도 저는 기존 했던 방식의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전당대회는 세계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국식 정책 전당대회가 있고요. 미국식 순환 지역 단위하는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대통령 선거 보시는 것 같이 지역에서 유세를 해서 한 군데 모여서 마지막 전당대회를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당 전당대회, 노동당 전당대회는 5일간, 6일간 집단적으로 다 모여가지고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장관들 다 모여가지고 국가적 과제에 대해 가지고 밤샘 끝장 토론하고 결론을 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지역 다니면서 누구를 지지해달라 줄서기 하지 말고 정말 국회의원들, 또 당협위원장들, 또 당 사무처,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국가적 과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정립하고 나갈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영국식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께서
예견된 선거 결과다. 저도 똑같이 예견했습니다.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 날 1년 뒤에 2024년 총선을 좌우할 3대 변수에 대해 가지고 썼습니다. 1번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입니다. 대법원께서 대통령 비판하기 싫어서 대통령이 열심히 하시고 방향을 잘 잡고 잘하셨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 정도 하시는데 저는 아닙니다. 이거는 정권 심판론이기 때문에 100%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제가 방송 나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이 몇 세대 들 거냐?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대로 결과가 나올 거다. 총선 직전 가장 근접하게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한 게 이번 3월 8일 날 리얼미터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긍정이 36%였습니다. 36 곱하기 300 하면 정확하게 108석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를 하면 대통령이 좋으냐 싫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열심히 했느냐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결과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소개하지 정확하지. 대통령은 열심히 다녔는데 아유 태도가 좀 잘못됐다. 방식이 좀 잘못됐다. 또 당이 선거를 치렀는데 당에서 수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일부 책임도 있습니다. 3대 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치개혁, 공천 개혁 별로 못했습니다. 5선 이상 6명이 재배치되면서 공천 다 받았습니다. 국민이 찍고 싶지가 않은 국민의힘 민주당이었습니다. 왜 찍느냐? 정말 앞으로 국가의 미래,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보수, 국민의힘 정당 지지자들이 많이 저를 그렇게 해서 찍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냉철한 성찰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선거 전략도 잘못됐습니다. 저희는 야당은 역대로 보면은 정권 심판론, 대통령 심판론 반드시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당 심판론 방어적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근본적인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정치 개혁을 하겠다. 깨끗한 인물을 발탁하겠다. 새로운 전문가들을 발탁하겠다. 그리고 민주당 너희들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지 국민을 설득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찍을 유인 동기가 생기지 민주당 걔들 범죄자니까 찍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 찍으면 누구를 찍겠습니까? 그러면 기권합니다. 왜 국민의힘 후보들, 국민이 당을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거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선거 운동도 제대로 이슈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지역별 인물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약간 셀럽형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한테 너무 많은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런 대선형 선거운동 방식으로는 이런 총선에서 굉장히 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못했고요. 선거 결과를 좌우한 쉽게 말해서 우리 박성민 대표가 전문가시지만은 마이크로 타겟팅에 실패했습니다. 수도권의 무당총 중층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참패했습니다. 수도권 무당층이 대부분 20대, 30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무당층 비율 중에서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무당층 비율에서 20대가 41% 무당층입니다. 30대가 26%, 40대는 민주당 성향이 많고요. 50대는 11%, 60대로 돌아가면 확고한 의사결정자,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또 이 20대들, 30대들 특징은 정당 지지 성향이 굉장히 약합니다. 후보자 특징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이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20대, 30대 결인이 하는 선거운동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여기 제가 간단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년 전 대통령 선거 때 20대 남성이 윤석열 대통령을 58.7% 찍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전국적으로 47.9%, 10% 이상이 이탈했습니다. 그 다음에 30대 남성도 52.8%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는데 여기서 4.5%가 이번 선거 때 이탈해서 민주당이나 패당을 찍었습니다.
이런 20대, 30대 이걸 네 부분을 하게 되면은 20대 남성들의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30대 여성들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 때 BTS 변경 문제가 이슈화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들도 보고 시행령들도 봤는데 문화예술 체육인들은 변경 면제 특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변경 면제 특혜를 주게 되면은 20대 남성들 표가 다 해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0.73% 드리겠는데 20대 남성의 지지자를 갖지 못하고 선거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20대 남성의 보수 성향 지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이탈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스플릿 보팅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을 찍고 비례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을 찍었던 비율 차이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46.3을 받았는데 비례는 23.7%밖에 못 받았습니다. 근데 후보는 어쩔 수 없이 찍겠는데 비례는 다른 정당을 찍겠다고 이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세가 약화됐습니다. 이런 거는 그 전에 분석 결과가 다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타겟팅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한 전략적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국민의힘 대부분의 지지자 60대, 70대 또 어르신들 왜 국민의힘을 찍었습니까? 물론 후보가 좋아서 찍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정당을 계속 지지해왔으니까 찍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민주당과 야권연합이 200석이 넘어가지고 야 이거 기여도 하고 또 대통령 탄핵도 마음대로 하게 되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불안감 걱정 때문에 마지막에 찍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나마 수도권에서 조금 많이 당선됐고 부산에서 경남에서 많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부산에서도 한 명 정도로 선방하게 된 계기가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 저는 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보수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보수를 재건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 대한민국이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해야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구 문제입니다. 우리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하고 2030의 문제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2030 세대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취업해서 좋은 일자리 취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합니다. 출산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지속 가능성 뿐만 아니라 발전 가능성을 위해서 2030 그냥 표만 넣겠다가 아니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대안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 김진석 당선자나 김용태 당선자나 또 우리 현실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천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아시는 정치인들이 많아가지고 물어봅니다. 풍은 왜 정치하십니까? 선배님이 왜 정치하세요? 물어보면 야, 그 골치 아파. 그냥 하다 보면 알게 돼.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정치가 문제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인 개념이 안 써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간단하게 정치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국가 운영과 국가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게 그 활동이 정치입니다. 국가 운영을 정치인들이 맡겨놓은 겁니다. 법도 만들고 세금도 모으고 세금 지출도 하도록 정책도 만들고 하는 게 정치인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고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민들을 키우고 공동체를 가꾸고 발전시키고 이런 시민적 리더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국가적인 역할, 정치를 맡게 된다. 굉장히 고상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가지 않고 국가 운영을 어떻게 잘 할 거냐. 그게 결국은 정치의 과제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 과제 속에서 그럼 보수는 뭐냐? 보수도 여러 가지 개념 논쟁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는 지키고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를 현대화시키고 현대를 미래로 가기 위해 가지고 발전시키는 게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진보는 혁명을 통해서 파괴를 하거나 분열을 하거나 이런 게 저는 교과서적으로 진보와 보수 개념 정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정치는 보수든 진보든 이런 개념 없이 대부분 다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유라든지 미래라든지 애국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외면시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당선되고 자기만 국회의원 수선, 재선, 선출, 사선하면 된다. 이런 극단적 이기주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현실 정치인을 우스갯소리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세 지향적 정치. 국회의원이 대단한 출세냐, 권력을 잡느냐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금사 하다가 또 공무원 하다가 내가 국회의원 한번 해가 출세를 해야 되지. 이런 출세 지향적 정치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생계형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을 안 하면, 정치를 안 하면 먹고 살기 현실적으로 힘든 이런 분들은 그쪽 민주당 쪽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람직한 정치, 우국지사형 정치,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정과 성의를 다 바치는 정치,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자기 목숨을 헌신자같이 바칠 수 있는 우국지사형 정치, 국민이 요구하는 어디입니까? 우국지사형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국지사형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육성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막스 웨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정치인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정. 우리 유상현 의원, 우리 젊은 당선인들은 수도권 당선인분들은 정말 열정이 있습니다. 후기 3개월 절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남은 초기에 좀 하고 중간에 좀 쉬고 또 마지막에 얼굴 내비치고 이런 비열정의 정치인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는 정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신념 윤리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은 잘 됐으면 자기가 칭찬을 받고 잘못됐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기업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상황이 안 좋고 부도가 나면 자기 책임지고 그리 감옥을 가든지 법정에 다 갑니다. 그 다음 직원들도 회복합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책임의식. 그 다음에 이 진영 논리에서 좀 벗어나서 먼 산을 보면서 균형 감각, 균형 의식 이런 것들을 막스 웨버가 정치인의 세 가지 자질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 몇 가지만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선거 책임, 패배 책임론과 또 전당대회 나오면은 앞으로 당청 관계, 지금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뭐 수평적으로 하겠다, 뭐 공동 운명체제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 수준으로는 용사 대통령실과 수평적 공적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어제 새벽에 뉴스를 보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또는 우리 보수 중도 쪽에도 흥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반대 진영에서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저는 아무리 국민의힘이 패배를 당하고 어려운 문제에 몰려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 자체는 오히려 더 이 상황을 악화시킨다, 위기를 심화시킨다 그런 생각이 들고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민간의 당선자 중진들도 많은데 또 초선들도 많은데 왜 그런 분들한테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조언을 듣고 왜 좋은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지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중진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헌 단계에 보면은 정부와 당은 대통령은 당의 정책을 국정에 반영시켜가지고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당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가지고 성공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청은 공동적 운명체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원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용산에다가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용산에서 잘 처리를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용산에다가 수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의료 좋은 말 하면 기획이고 나쁜 말 하면 대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저희 또래들은 아파도 병원을 많이 다니는데 야 지금 아프면 안 된다. 병원 가서 치료를 못 받는다. 그런 국민적 불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선거 동안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정말 옛날 말로 해가지고 대통령실을 찾아가가지고 돕기 상수를 올려야 됩니다. 국민들이 의료 문제, 보건 문제 때문에 불안해서 어떻게 됩니다. 대통령님, 의료개혁의 4대 본질이 중요한 거지 숫자 2,000명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1,900명하고 내년 2,100명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이 이슈를 해결해줘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왜 그런 건의와 제안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압정이 안 갑니다. 물론 용산에 전무 후배들이 많은데 그 후배들 착하게 계시는데 그런 대통령 보좌하는 기능이 너무 떨어지고 너무 약합니다. 그러면 당에 있는 3선, 4선, 5선 의원들이 자기보나 훔쳐받아가 당선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대통령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당이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저는 택시가 이제 출범을 할 것 같은데 그냥 관리형 택시 이외에는 또 전당대회 룰을 혁신적으로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에서 논의할 과제에 대해 가지고 조금 아젠다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 방식도 좀 획기적으로 바꿔가지고 정말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전당대회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반드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고 이걸 잘하면 2030 지지자들은 다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정들이 많은데 작년에 우리가 1.4% 성장밖에 못했습니다. 좋은 일자리, 대기업의 정규직이 10만 개밖에 안 생겼습니다. 원래 대학생 졸업자가 44만 명입니다. 제가 친구들 만나면 애들 어떻게 잘 지내냐 물어보면 다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취업 준비하는데 3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평균. 그리고 중소기업 들어가면 1.7년밖에 공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식당 앞에서 알바하고 있는 청년들이 50만 명입니다. 걔들이 자기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개발하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이 전부 다 텔레비전에서 24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이고 낭비입니다. 고립 은둔 청년들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집집마다 20대, 30대 다 문제입니다. 이거를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국가가 해결하고 정치가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로 이게 국민의힘 당에서 브레인이 없습니다. 저는 여의도 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국고 보조금 3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억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편법으로 예산 다 빼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연구, 전략연구, 민심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의도 연구원 독립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말대로 인사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보수에서 능력이 있는 이런 분들을 이사장, 여기서 응원장, 연구원으로 뽑아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띵크탱크화 시켜야 되고요. 여의도 연구원에서 국민의힘 앞에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시험 보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6개월 교육과정을 거쳐가지고 교육받은 사람만이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공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 공직 후보자로서 헌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국회의원 나온 국회법이라든지 지방선거를 하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소양을 받고 공직 후보자로 선출할 수 있도록 당을 근본적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갑 당선 김효선입니다. 우선 좋은 말씀,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만 그냥 최근의 느낌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목이 다 안 돌아가가지고 목소리가 좋지 않은 것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대전처럼 자꾸 느껴지는 게 보수 재건 내지는 뭐 선거 참패라는 제목으로 정말 여러 번의 세미나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2018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크게 참패한 이후에 왜 보수는 이렇게 지리멸렬 하느냐, 보수는 어떻게 재건되어야 하느냐 라는 논의를 바탕으로 당시에 자유주의가 옳다, 보수주의가 옳다, 때로는 누구는 공화주의가 옳다 이러면서 백가쟁명식으로 이런저런 보수 진영의 이념들이 터져 나왔었고 큰 참패 이후에 이렇다 할 어떤 세신자가 없이 그 이념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2020년 총선까지 쭉 끌고 갔던 것 같습니다. 보수의 선명성, 뭐 이념의 선명성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우파 내지는 광화문 시위 이런 것들 중심으로 당시의 보수 정당이 이끌어졌다라고 평가를 했고 저희 2020년에 개별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거의 비슷한 정부를 이번에 2024년에 받았는데 또다시 보수재건이라는 이름으로 세미나에 참석해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초현실 같기도 하고 자꾸 데자뷰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너무 많이 져놓고 이번에 또 비슷하게 지니까 이게 뭔가 익숙한 것처럼 뭐 크게 지진 않았네 라는 생각이 우리 내부에서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번과 이번은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분들을 같이 세서 계산을 하면 저번 총선과 이번 총선은 똑같이 참패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번보다 좀 낫다라는 정신승리를 하거나 내지는 앞으로는 잘 될 거야. 우리가 개별적 패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대선 지선에서도 이길 수 있을 거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희망회로 거의 저는 신앙의 영역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냉철한 복귀를 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복귀를 할 충분한 시간이 없이 조기전대 이야기가 벌써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기전대를 하게 되면 총선 참패의 사면은 금방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전당대회 자체가 기본적으로 당원들을 이렇게 신나게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을 다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가 지금에 있는 보수 진영의 어떤 패배의식 같은 것들을 일시적으로는 해소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되지만은 이 전당대회 자체가 결국 완벽통치약이 아닙니다. 제가 뭐 다른 데서도 비슷한 표현을 썼었는데 쓰레기가 이렇게 집에 어질러져 있는 상황에서 그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쓰레기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그냥 이불을 덮어놓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쓰레기는 더 썩고 곪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장 내 눈에 쓰레기가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 보수정당이 앞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기전대 이야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들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처절한 백수를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8년에도 만들었고 2020년에도 비슷한 백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실천할 용기를 가지고 백서를 만들어야 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낙선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였나요? 아무튼 장선자 총회도 갔고 어제 낙선자들의 모임에도 갔습니다. 그 둘 사이의 온도는 너무 달랐습니다. 같은 선거를 치르고 같은 당대표에 같은 이념을 가지고 싸웠는데 그 낙선자와 당선자가 느끼는 이번 선거의 온도는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그 낙선자들이 훨씬 더 처절하게 선거했던 걸로 제가 느껴졌고요. 그들의 얼굴 면면을 보면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까맣게 다 타있고 얼굴도 다 말라가지고 어떻게든 뭔가 더 잘해보려고 하는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 당이 잘 돼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정부가 산다는 처절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반면에 이제 당선자 총회는 물론 첫 인사였긴 하지만은 그런 정도의 처절함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백서를 만든다고 할 때에는 그런 낙선자들,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렀던 사람들의 절절한 목소리들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충분한 논의 없이 그저 조기전대를 치른다는 것은
또다시 저는 실패를 노정한 좋지 않은 정치적 행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전대, 조기 전대 이런 것들은 상당한 고민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많이 나온 이야기들 가운데서는 전당대회 의회 당원 100%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하겠습니다. 2021년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됐던 때에 저희 전당대회는 예선에서 50대 50 그리고 본선에서 70대 30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었던 전당대회에서는 당원 100%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혀 이 일에 대해서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전당대회로 치러졌습니다. 그러면 선거의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전 당원들에게 호소력 있는 메시지와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메시지는 때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의 잔치처럼 전당대회가 치러진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당원들끼리는 신나고 잔치가 될 수 있어도 그걸 지켜보는 제3자로서의 국민들은 가슴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당원이 아니지만 보수 정치를 지지하고 우리 당원이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당이고 대한민국 정당은 모든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통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막아놓은 상태로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정부에다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저희 정당이 운영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든 우리 정당 전당대회에 참여하고 당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당원 100%라는 룰이 반드시 이번 기회에 재논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보수 재건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우리가 보수가 나아갈 길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거는 저는 공연불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처절한 논의가 우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제가 이렇게 낙선자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한 10분 정도가 되셨고 이름은 천목회라는 이름으로 정했다 하더라고요. 첫째 주 목요일에 만나는 모임이라 해서 천목회인데 제가 좀 늦게 가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듣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파격적인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낙선자들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정말 열심히 뛰었던 그리고 우리 당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보다 잘 나아가기를 바라는 젊은 낙선자들 모임 선목회의 어떤 메시지에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선자 입장이라서 조금 적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젊은 낙선자들 특히 우리 당을 이끌어야 될 미래 세대들이 내는 목소리에는 저는 얼마든지 참여하고 지지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같이 토론에 들어오셨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중에 코멘트나 질문이나 네, 저는 자유수호 국민운동이라는 단체에서 대표로 있는 이도호입니다. 이 단체는 장종순 국회 전 부의장께서 2002년에 설립한 단체입니다. 그 설립 목적은 김대중 대통령 때 6.15 공동선언을 모습을 보고 우리도 베트남의 운명을 걷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 자유의 가치를 선양하자. 그래서 그분이 2번 회장을 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비제 정권 퇴진운동을 적극적으로 했었다.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선 참패와 보수의 재건인데 참패의 원인 진단 중에서 이 중앙선관의 선거문화, 선거 행정문화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참패의 원인 진단 중에서 선거문화의 행태가 변하지 않았다. 그 단적으로 제가 창관인으로 참석도 몇 번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대표장에 가면은 이 창관인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창관인석에 보면은 앉아있는 사람은 대부분은 민주당 계열에서 온 창관인들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선거 문화는 바뀌지 않았다. 친민주당 적이다. 이번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염두를 하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선거 문화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 가장 현재 상황에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문제를 제대로 짚어야 다른 개혁과 서로 어떤 것을 우리가 뭐라고 반성할 것이냐. 소위 보수의 재건이 길이 나온다. 유감스럽게도 4.15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부정선거 없었다는 것이 당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문제를 꺼내는 도리에 있다는 것. 특히 이번에도 도태우 후보가 그 얘기를 꺼냈다가 컷오프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알겠습니다. 이 사장이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도 혹시 저는 이기정이라고 하고 당원 생활만 그냥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데요. 그냥 당원직만 한 40년 갖고 있는데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패배한 거 지랄한 건 저기 하지 말고 그전에는 제대로하는 거 반대로 하는 우리가 이겼는데요. 제대로 잘하는 거 우리가 따라서 하고 우리가 못하는 거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집토끼 산토끼보다 집토끼를 지킬 때거든요. 왜? 지금 왜냐면 부모를 잘 모시고 가야 뭐가 미래가 있는 거지 후손도 태어나는 건데 이 중앙당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여의도 연구소는 아까 지금 서경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거기인데 중앙당 소통이 안 됩니다. 당원들하고 중앙당 사무국이 뭐 하는 데입니까? 거기서 심사를 봅니까 당원들은?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건 꼭 요번에 꼭좀 지켜주십시오. 김지은 예, 저는 북한인권 운동하는 NAK 대표 임지연 외국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금 그 박성민 평론가님, 박상영 평론가님, 최성민 교수님 말씀 잘 들으면서 제가 안타깝다고 느꼈던 부분 몇 가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영남 정당의 구조적 한계라는 것을 탈피해야 되고 벗어나야 된다고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면 공감하면서도 또한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정당이라는 그 정체성을 벗어날 수 있을까? 왜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영남 정당의 구조적 특성을 한계로 부정지어야 할까? 라는 영남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규정할 게 아니라 저쪽에서 우리에게 뒤집어씌운 프레임 아니냐라는 일종의 변명 아닌 변명 같은 걸 해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나를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의힘, 우리 보수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공유가치 그거에 대해서 과연 명료하게 그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민생 평화라는 세계 원칙처럼 우리가 과연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누가 당에서, 중앙당에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교육해주고 알려주고 계속 교육 설득을 해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위기의 본질을 모릅니다. 철저한 자기만성해야 한다는 관념적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과연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의 위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처절한 자기 인지를 과연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드는 점에 있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워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끝내겠습니다. 2년 전에 50년 만에 나라를 살리려고 입당한 사람입니다. 중앙당 교육위원회 제가 교육운동을 입당을 한 것이 봤습니다. 다 좋은 말씀에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국민들이 고발티가 없는 것을 지금 정부나 당이나 모르고 있습니다. 처절합니다. 왜? 제가 대선 때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장을 맡아서 전국을 순회했습니다. 실감을 묻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않습니다. 620조 거대한 예산 같다.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 쪽으로 새나갑니다. 그거 10%만 절감해도 60조, 70조입니다. 그 돈 갖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왜 저출산 애기하는 데냐고요? 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집, 교육비가 제발 다시 개원하는 국회에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라 살리려면 국민 의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부, 당 따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신 500년 나갔습니다. 어떻게 연봉 4, 5천만 원짜리가 아이들 교육비가 6, 7천만 원씩 나갑니까? 안 됩니다. 물어봤습니다. 당신 자식, 저는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이가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국가공무원도 있고 지금도 기업인입니다. 한국에 제가 11일 날 참패하고 한국을 떠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세금 내는 저는 애국자로 알고 지금까지 70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국자가 아니라 세금만 많이 내는 사람은 죽일 놈이 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풍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민생 먹거리입니다. 제가 먹거리 주라고 정부한테 수십 번을 제가 글도 쓰고 제가 청문했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냥 공짜로 돈 주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새나가는 인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출산 말씀하듯이 우리 개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식이 적성을 모르고 돈만 터져서 과외 학원 보내서 아이들을 셋 중에 하나 정도, 제 말씀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정신질환자, 정신병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22대 개원이 되시면 정말 민생의 그 예산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냥 공짜로 돈 주지 말고 정말 오가 찍는 사람들 무이자 처리로 아주 무이자로 해서 생생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지영 변호사님 말씀 제가 하고 우리 박승민 대표님, 우리 영남 중심당의 한계, 민남은 호남 중심당 아닙니다. 맞습니다. 호남 중심당. 근데 큰 차이점이 있어요. 수도권에 있어서의 모습. 수도권에 있어서 민당은 당 지도하고 보세요. 이재명,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전부 수도권에 원내지도 홍익표, 그 전에 누가 김태년 했습니다. 전부 수도권에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분들, 그런데 호남 쪽에 있는 이낙연, 그 전총리 당대표에서 떨어졌습니다. 박지원도 제 기억으로 호남권에 있는 분이지만 당대표 하신 적 없어요. 원내대표까지 하셨죠. 이게 다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김기현 당대표, 윤재원 원내대표, 전부 지금 지난달 선거 치렀던 분들 한번 보세요. 전부 영남. 그러니까 영남권 위원하고 수도권 위원하고 저는 가끔 대화를 하면서 현실의 벽을 많이 같은 현상을 보면서 너무 다르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수도권을 모르면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소위 말해서 그 당시의 원내지도고 소위 말해서 작은 진지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민당 작은 국회의원들 진지. 우리는 그 진지가 조그만 진지라도 없다는 거. 당시의 원내지도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 한번. 하여튼 제가 놀라고 있는 건 보수정당이 패배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 너무 큰 충격적인 패배도 패배지만 아예 이번 정부는 이기는 시나리오 자체가 제시된 적이 없어요. 지는데 얼마나 적게 질 거냐. 100석 얻어서 탄핵을 막을 수 있느냐. 120석 얻어서 테스트를 막을 수 있느냐. 한 135석 얻어서 민주당 단독가만 저지할 수 있느냐. 아니 무슨 보수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돼서 지는 건 당연하고 얼마나 덜 지면 잘 진 거냐. 이러니 108석을 해놓고도 지난번보다 덜 졌다고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의원이 없질 않나. 당선된 사람들에게 우리끼리 축하를 좀 나눴다. 축구 선수도
경기 집에 제가 꼴어서도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당대 언젠가는 하게 될 텐데 그 전당대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나와야겠는데 세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차랑 밖에 나가고 젊은 분들 아까 좀 김재선 대원 아까 김영수 대원 두분 오셨다 가셨는데 제가 2006년도에 전당대회를 기억합니다. 2006년도가 전당대회가 대단했거든요. 박근혜 당대표 그만뒀고 이명박総裁그만두고 대선 경선 1년 앞두고 치러진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홍준표 혁신안 가지고 치러지는 첫 번째 전당대회입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진영에서는 강대선을 멸박하고 이명박 또는 이재석을 냈습니다. 두 빅투가 싸우는데 개혁파 소장파들이 거의 뛰어들었어요. 그냥 단독으로 뛰어들면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니 예선전을 치렀어요. 예선전을. 그때 제 기억에 권영세, 임태희, 남경필 이런 분들이 자기들끼리 먼저 1라운드 예선 라운드를 거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대표 선수를 전당대회 출마시켰어요. 권영세가 아마 들은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만일에 이번에 김재석 의원님 계신 말씀대로 못장 나가는 게 어려우면 김재석, 김용태를 통해서 조정일 사람들이 내 사람들이 먼저 전당대회 한 달 전에 1라운드 먼저 예선 라운드 시작을 해서 분무 쫙 전국을 일으켜서 거기 대표 선수가 한번 전당대회 나가는 걸 좀 보고 싶습니다. 그만 부탁하겠습니다. 그런 영남 말씀하셨는데 좀 이제 마음에 들던 거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짚는 근본을 모르는 수도권에서 치면은 승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수도권의 민심을 얻는 전략을 해야 돼요. 수도권에서 워낙 수도 많으니까. 수도권에서 얻는 전략은 영남 출신을 얻는다는 감이 많이 다릅니다. 국민들이 볼 때 영남 쪽의 의원들을 그분들이 국민 대표로서 던질 메시지가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식의 당 지도부를 구성할 때는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누가 되느냐가 오늘 중요합니다만 이제 좀 바뀌겠구나. 첫 수도권에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면서부터 이것이 효과가 대통령의 국정문제로 도움이 되죠. 당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죠. 더 나아가서 인연을 충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영남보다 수도권을 더 강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이 상황인데 윤상현 의원 주체로 이런 토론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몸부림이고 어떻게 보면은 작은 몸부림일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런 토론회들이 우리 국민의 내부에서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전당대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언제 해야 된다, 그거를 의원들만 당 지도부만 결정하지 말고 이런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당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국민도 의견을 수렴하고 룰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그것도 대국민 여론조사를 하거나 당원들이 결정해가지고 당원들이 참여하고 당원들이 만드는 정당.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님께서 이런 전당대회 관련된 거, 그다음 보수 가치와 노선 정립, 그다음에 정책에 관련된 거, 당 정계 어떻게 같이 공동협력체로서 잘 공감이 진행될 수 있는 각종 토론회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국회의원들, 당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토론을 만들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없고 단지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절차적인 관리형 비대위를 만들겠다.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플러스 중요한 것은 혁신이 성격의 총선 패배 원인을 규명하고 백서를 만들고 또 사죄하고 이런 국민들에게 뭔가 실감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그게 정작 중요한 건데 그게 없다 보니까 혁신 성격의 비대위가 중요하냐
관령 실무형의 비대위가 중요하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우리 비대위에서 선거한 예가 뭐 김종인 비대위 빼고는 별로 없지만 혁신이 성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관령 실무형은 전당대회를 만들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혁신이 성격의 비대위를 만들어서 정말 총선 참패의 원인이 뭐고 구조적인 원인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남중심당의 한계, 또 거기에 밀착하는 공천, 또 그런 속에서 대통령과 당에게 지도부에게 할 말을 못하는 그런 구조, 그런 구조에 훨씬 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변화시켜야 다음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이길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잖아. 그걸 얘기할 때라는 거예요. 조기 전대를 얘기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총선에 지금 이후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자성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또 어떻게 총선 패배를 이뤄서서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패배를 안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나와야 되잖아. 그게 하나의 백서. 근데 그 백서를 전당대회 한 다음에 그 다음 3개월 후에 만들어? 그때부터 백서를 만들기 시작해. 그건 아니다라는 게, 그때 되면요 총선 패배를 하냐 다 잊혀진 과거가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혁신의 성격이 추가돼야 되고, 조기 전대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더 중요하죠. 저하고 우리 김재석 당선인하고 이런 얘기 안 했어. 제가 뭐 동생이니까 너 이렇게 느꼈던 거 와서 얘기해. 딱 일맥상통하자. 지금 조기 전당대 이거 운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혁신이 전당대회 그 당원 투표 50% 기준을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100% 당원 투표에 대해서 제가 반대했어요. 제가 작년에 반대한 적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뭐 어제 신문에도 나왔지만은 적어도 민당은 25대, 75대 25예요. 우리 7대 3에서 당원 100% 상관해요. 당연히 이런 거 어디서 해야 됩니까? 혁신 성격의 비대위에서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거기서 논의해야 될 항목이죠. 집단 지도 체제로 가냐, 다일주도 체제로 가냐, 아니면 당원 100% 이걸로 가냐 마냐, 이거 어디서 논의해야 됩니까? 혁신 성격의 비대위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혁신이 성격의 비대위원장으로는 누가 와야 되나요?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로 정치를 아는 분으로 정치. 한동훈 위원장도 정말 개인 인기도 좋고 그렇지만은 선거에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또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판합니까? 지금 3년 가까이 됐죠. 왜 그렇습니까? 여의도 정치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떤 리더십이 있어야죠. 정무 감각이 있어야죠. 여의도 정치 베테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무 감각이 있고, 내가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당을 개혁할 거다라는 자기만의 청사진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게 비대위가 그나마 공을 많이 얻는 이유가 뭐죠? 그 양반이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분 혼자서라도 이 당을 어떻게 개조할까, 혼자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개인적인 역량, 리더십, 정무 감각, 여의도 정치에 대한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또 최근에 그 실에서 박영선 전 장관 그거는 좀 난센스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의미는 뭐냐? 여당하고 협치, 여당하고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당하고 교류하고 소통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양정철이나 예를 들어서 박영선이나 그분들 그쪽 사람이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정체성 어쩌고저쩌고 권성동 의원이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쪽 사람, 민당 사람이에요. 여기가 무슨 문재인 청와대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이에요. 문재인 정부 그건 아니잖아. 여기는 오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의 기본적인 가치나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그러면서도 야당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의지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래 양쪽을 양쪽 벽장이 가는데, 이분들은 그냥 민당 사람 이러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쪽 사람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낯섰어요. 의원님, 윤석 대표가 관리형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22일 비대위로 추인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윤석 대표 돼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거 반대해요. 반대하는 이유는
물론 제가 윤석 대표, 친한 윤석 대표가 진정한 중심을 잡는 분이지만은 총선 패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총선 패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이분이 현재 대통령이 아니라 대표 권한 대행으로서 비대위원장 우선 지명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인물 아닙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어? 국민들이 저 당은 저렇게 치고도 뭐라 그럴까요? 지금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역대 최대 참패 3번 연속 패배고 그냥 수도권에서 개헌전선 막아냈으니까 다행이야? 보통이 그런 말이 나옵니까? 최대 위기죠. 변화하고 몸을 치고 아우성은 모습을 보여야죠. 일단 새로운 인물이 하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뭔가 변화 이미지라도 줄 거 아닙니까? 당내 인물. 당내든 당외든 그분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이 지명을 하든 당내 인사를 추천. 그래서 월요일 날 당선총회 있으면은 그런 얘기를 나오죠. 의원님은 비대위원장 제의 오시면은 하실 생각 있으세요? 그런 거는 가정을 한 친구를 하라고. 또 의원님 아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오늘 어제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담화문 관련해서 국정 운영 방향은 맞았으나 소통 방식이 틀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하시면서 방향 자체가 옳았는지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저희는 일단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입니다. 대통령 국정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의 방식이나 태도 이런 면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치고 투박한 면이 있은 거고 또 일방통행식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축적되고 어떤 나라를 이렇게 바로 세우려는 문재인 정부 5년을 한번 보세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의 방향이 맞았나? 문재인 정부 5년보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방향이 훨씬 좋죠. 그렇게 답변합니다. 위원장님, 그 홍준표 시장께서 장제원 비서실장 김한길 총리 제안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일반론적으로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이나 일단 야당하고의 소통, 야당하고의 협치를 이렇게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봐요.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을 누구 할 거냐? 그것은 한마디로 야당하고의 협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그런 시그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다 친한 분들이다. 감사합니다.